네, 지금 관심 가져야 할 산업과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는 비즈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통산업 얘기를 해볼 텐데요. 서정현 신영증권 산업분석팀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유통주에 어떤 이슈들이 떠오르고 있는지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미정 캐스터 연결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장 어디서 보시나요? 저는 마켓컬리와 쿠팡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자주 이용하는데요. 이 손가락 하나로 무남까지 배송 오는 이 편리한 서비스는 이제 생활의 필수품이 됐습니다. 오늘은 진격하는 온라인 또 차별하는 오프라인의 유통업계 움직임 함께 살펴보시죠. 실제로 유통업체들의 온라인 매출은 전체의 50%를 넘겼고요. 그 비중도 매년 신기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업태별 매출 구성 비율을 보면요. 온라인에서는 절반, 무려 50%를 벌어들였고요. 그 뒤는 1회 단가가 상당히 높은 백화점, 그리고 뒤를 이어서는 편의점이 3위를 차지했고요. 또 대형마트가 12%로 4위를 차지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이 절반을 차지하고 나머지 오프라인 플랫폼들이 그 절반을 나눠서 가져가고 있는 건데요. 지난해 국내 유통업체 매출이 23년보다 8.2% 늘어났는데요. 이 상승의 배경에는 역시나 온라인의 힘이 있었습니다. 오프라인 매출이 전년비 2%밖에 성장하지 못한 것에 비해서 온라인은 무려 15%나 성장했기 때문인데요. 특히 온라인에서 식품과 서비스, 이 서비스를 하면 기프티콘과 음식 배달, 또 공연과 여행 티켓 분야를 말하는데요. 이 식품과 서비스 분야가 급성장하면서 온라인 전체가 성장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무려 식품은 전년비 22%, 서비스는 58%나 성장했다고 하니 엄청난 성장률이죠. 국내 온라인 시장을 꽉 잡고 있는 게 바로 쿠팡입니다. 지금은 미국에 상장이 돼 있죠. 온라인 시장의 거침없이 성장을 이어나가면서 지난달 실적을 발표한 쿠팡은 사상 처음으로 연매출 41조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2021년에는 20조 원대, 2023년에는 30조 원대를 돌파한 데 이어서 지난해에는 무려 41조 원을 기록했는데요. 이 4년 만에 매출이 거의 2배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쿠팡의 매출 가운데 90% 가까이가 국내 시장에서 나오는 만큼 국내 유통업계에서 쿠팡의 독주가 확연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매출 41조, 지난해 전국 백화점 매출이 40조를 벌었고요. 또 대형마트가 37조를 벌었으니까요. 국내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모두 제친 건데요. 쿠팡이 2010년 자본금 30억으로 시작한 지 14년 만에 성취입니다. 온라인 시장의 이런 폭발적인 증가로 정체기를 맞은 곳이 바로 백화점입니다. 클릭 하나로 줄을 세울 수 있는 가격 비교에 따라서 백화점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수직 낙하를 했고 그러면서 고객 이탈이 발생을 했는데요. 백화점은 이 정체기를 타파하기 위해서 온라인 채널에서 승부처를 찾은 게 아니라 여기 백화점에만 있는, 그래서 백화점에 올 수밖에 없는 상품을 찾고 서비스를 개발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이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의 식품관인데요. 저도 일상적인 식재료는 쿠팡이나 마켓컬리를 통해서 주로 쇼핑을 하는 편이지만 이 백화점에 가면 잊지 않고 들리는 곳이 바로 이 식품관입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볼 수 없는 이색적인 향신료와 식재료들이 있어서 보는 재미가 있달까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백화점에는 꽤 많았나 봅니다. 신세계백화점이 프리미엄, 즉 고급화 전략을 내세워서 백화점의 식품관을 서울시내백화점 최대 크기인 600평대로 대대적인 리뉴얼을 했는데요. 식품관에서 캐비어와 트러플, 푸아그라 같은 세계 3대 진미를 구매할 수 있고요. 또 한우부터 쌀까지 신세계가 직접 기획한 고급 기획 상품만 500여 종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 식재료 손질 서비스, 쌀 즉석 도정 서비스, 또 원하는 재료를 선택해서 육수팩을 제조할 수 있는 서비스까지 이 오프라인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차별화 포인트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리뉴얼 오픈 5일 만에 11만 명이 방문했다고 하니 반응도 좋은 것 같죠. 점점 더 커지는 온라인 세상과 온라인과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차별화된 포인트를 발굴하는 오프라인 유통까지. 오늘은 이 유통업계 이야기 자세히 살펴보시죠. 네, 브리핑 보고 오셨고요. 계속해서 좀 더 깊은 얘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팀장님, 유통주 같은 경우 작년에 굉장히 어려웠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올해는 분위기가 확실히 좀 달라졌습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말씀대로 작년에만 안 좋았던 거 아니고 최근 몇 년 내내 안 좋았고요. 네.
뭐 관심들이 많이 없으셨지요. 지금도 좀 그런 편이긴 한데 연초 대비 주요 종목들이 많게는 뭐 40%까지도 오르면서 지금 대형주 중심으로 좀 반응이 좋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작년 연말 올해 초 들어서 경기 부담에 대한 그런 우려? 이건 제가 느껴본 중에 최고였던 것 같아요. 너무 살기 팍팍하고 힘드니까 유통주가 되겠냐, 소비를 안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주가만 보자면은 뭐 그때가 바닥을 찍은 것 같다. 예, 주가 행태만 보자면 그런 것 같고 그러면은 어떻게 이렇게 경기에 대한 우려가 심한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바닥을 찍고 오히려 좀 좋은 걸까? 이 이유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중요한 이유로 일단 회사들은 아주 오랫동안 지금 불황을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불황형 소비에 좀 대응하는 그런 전략을 이미 몇 년 동안 써왔고 네. 거기에서 이제 좀 체력을 많이 다진 상황이다. 그렇다 보니 우리는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걱정을 많이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회사들은 작년까지 좀 많은 뭐 대비를 하고 구조조정도 하고 나름 좀 체력을 다졌습니다. 그게 올 초에 좀 이 주가로 반응을 하고 있다 판단합니다. 네. 네, 수년간 부진을 겪었던 유통주가 그래도 최근 들어서는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유통업계에 또 이슈가 있었죠. 홈플러스의 사태.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뭐 이마트라든지 롯데쇼핑 다른 기업들의 반사이익이 기대된다라는 전망 속에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홈플러스 사태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네, 네.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경쟁사가 좀 비실비실하면은 네. 아 내가 반사이익 보겠다 네네. 이 생각 우리가 누구든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이마트, 롯데쇼핑이 3월 4일 회생 절차 개시 기준 한 4일 정도, 거래일 4일 정도에 각각 12%, 뭐 8% 이렇게 주가가 올랐습니다. 지금 이제 약간 조정받긴 했지만은 네. 아무래도 그런 반사수혜를 다들 시장에서 좀 합리적으로 기대를 하신 것 같습니다만 10% 정도 오른 이 상황에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좀 자제해야 하지 않나 그런 이슈로 계속 이마트를 매수하는 것은 좀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는 아닌 것 같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언론 통해서 많이들 보시겠지만은 회생 절차라는 것이 바로 문을 닫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회생을 위해서 법정 관리에 들어가는 거지. 네. 물론 이제 뭐 납품이 중단될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걱정해서 선불 지급했던 것들은 좀 환불 요구도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이유 뭐 행태들이 나오고는 네. 있지만은 문을 정작 닫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수혜라는 거는 경쟁 상권의 점포가 문을 닫아야지 이제 본격화되는 것이고 경쟁 상권의 개수를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전체 이마트 기준 한 150개 정도 되는데 네. 한 70개 정도가 이제 롯데마트와도 그 중에 절반 정도는 롯데마트와도 3개가 다 경합하는 상권 그리고 또 절반 정도는 1대1로 경합하는 그런 상권인데 사실 경험적으로 과거 데이터를 보면은 문을 설사 닫는다 하더라도 그 경쟁 점포의 매출이 한 10% 남짓 오르는 효과예요. 그러면은 생각보다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이마트 대신 홈플러스를 갔다면은 홈플러스가 가까워서 갔을 거예요, 아마도. 예, 동선이 편해서 갔을 네. 거예요. 그랬으면은 그 동선 불편한 이마트까지 한 3에서 5km 정도를 뭐 아무리 차로 간다 하더라도 좀 불편할 수 있고 온라인도 경쟁이기 때문에 사실은 온라인으로 또 많이 흡수가 되죠.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의 반사수혜가 당장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이게 지금 사태가 조금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문을 닫는다 하더라도 그건 좀 제한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서 우리는 약간 좀 냉정하게 판단하자. 네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홈플러스 회생 절차이고 문을 닫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결국 기업의 펀더멘털을 잘 챙겨보셔야겠고 최근 이제 트레이더스 마곡점이 신규 오픈을 했는데 오픈 첫날에 뭐 매출도 상당했다고 하고 팀장님께서는 오프라인의 가치를 되짚어보게 한다라고 평가를 하셨던데 오프라인의 가치 어떤 가치입니까? 네, 앞서서 우리가 이제 여러 그래프들 보여주셨죠.
작년 기준으로 우리 전체 소비의 50.4% 이제 온라인으로 소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50% 넘을까 막 기대하면서 봤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늦게 왔어요. 원래는 이제 코로나 시절에 한 50% 훌쩍 넘을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는데 네. 약간 성장률이 살짝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온라인이. 그래서 온라인의 그 무서운 기세가 이제 작년에는 성장률이 통계청 데이터 발표 이후로 첫 한 자리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7% 성장에 그쳤거든요. 그래서 이게 두 자리를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성장해왔던 온라인도 모수가 워낙 커지다 보니까 여기서 또 두 자리 성장하는 거는 어느 정도는 좀 한계에 온.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50%라는 온라인 수치가 매우 크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 나머지 절반은 여전히 오프라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이 쇼핑을 할 수 있는 영역이 분명히 남아 있고 또 거기서만 할 수 있는 게 있고 네. 그걸 또 선호하는 소비자들도 있고 그러면 이제 오프라인의 가치를 좀 너무 폄하해서 본 거 아닌가 그동안 이렇게 이제 생각은 되고 마곡 트레이더스 말씀하셨는데 네. 일매출 20억이 나왔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아마 큰 반향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 역사적으로 평일 일매출 20억이 처음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물론 이제 금요일 오픈이었기 때문에 주말에는 한 24억, 5억도 나온 걸로 알고 있지만 평일은 이제 굉장히 큰 숫자였는데 그게 이제 강서구지 않습니까? 네. 서울 지역의 강서구 세대수가 서울 지역 통틀어 3위예요. 그렇게 이제 사람이 많이 삽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매력적인 상권인데 이마트가 폐점했어요, 3년 전에. 그러다 보니 강서구 주민이 다 온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진짜 사람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식품 위주의 그런 오프라인 수요가 좀 갈증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초반 오픈빨이라고 저희가 얘기하죠. 네네. 그게 생각보다도 훨씬 크게 반응이 왔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프라인 매출이 눈에 띄게 증가를 했습니다. 이마트로 다시 돌아가서 앞서서 이마트를 볼 때 홈플러스만을 기대하기에는 홈플러스의 반사 이익만을 기대하기에는 좀 제한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마트 자체 내에서 좀 모멘텀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마트 영업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어요. 언급해 주신 것처럼 온라인이랑 오프라인 사이에서 계속해서 좀 갈팡질팡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소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좀 전에 이제 네. 오프라인의 가치라는 뭐 키워드로 말씀도 네. 드렸는데 이마트는 본인이 이제 오프라인 전통 강자로서 네. 그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분명히 그리고 사실 식품 카테고리에서는 그래도 이마트만한 곳이 없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는 편입니다. 이제 생각을 좀 달리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랬을 때 이마트의 본질적인 경쟁력은 오프라인과 결국 식품 카테고리에서 나오는 건데 온라인의 채널 그리고 비식품 뭐 카테고리 이쪽도 물론 다 같이 잘해야 되고 잘하고 네. 싶겠지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쪽에 이제 좀 과한 투자 그리고 본업에서의 경쟁력을 좀 흐트리는 어떤 의사결정. 아까 이제 굉장히 세대수가 많은 강서구에서 네. 폐점을 하는 결정 이런 것들이 이제 일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몇 년 동안 좀 갈팡질팡하면서 전략의 혼선을 빚었던 것이 사실인 것 같고 그게 이제 좀 방향성을 잡은 게 아닌가. 즉 온라인은 내가 혼자서 잘하기에 좀 한계가 있다라는 거 판단해서 작년에 이제 이슈 아시겠지만은 알리바바와의 협업 조인트 벤처가 아마 3분기 초에 이제 설립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조금 역량을 좀 뭐 분산 아니면은 좀 어찌 보면 또 온라인에는 그런 식으로 집중 그리고 오프라인 쪽에서는 내가 진짜 잘하는 분야를 조금 더 투자 강화해서 그 마곡 트레이더스를 비롯해서 올해는 되게 오랜만에 이제 출점을 좀 재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도 한 2-3개씩 계속 출점을 하면서 많이 줄여왔던 점포를 다시 좀 회복하는 방향. 근데 얘가 많이 줄여왔어?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뭐 홈플러스가 사실은 뭐 점포 매각하면서 뭐 배불렸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언론에서. 근데 이제 반론으로 제기되는 것이 롯데와 이마트 더 많이 줄였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네. 근데 숫자로 실제로 보면 서울 지역에서 점포 가장 많이 폐점한 것이 이마트예요. 그래요? 10여 년 전만 해도 37개 정도 있던 점포를 지금 26개입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 가장 중요한 상권이 서울과 수도권인데 경기 지역.
서울에서 저만큼 줄였다라는 거는 사실 이마트가 온라인에 좀 잘해보려는 그 전략이 있었던 거죠. 저것만 보더라도. 근데 네. 저게 여러 가지로 좀 경쟁력 약화를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략의 방향성을 좀 잡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프라인의 가치를 여러 번 강조를 해주셨고, 그래도 이제 온라인 시장을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온라인 유통 채널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 그래도 앞으로 이제 온라인 시장 자체는 계속 성장하게 될 텐데,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온라인이 그렇다고 뭐 70%까지 비중을 치고 올라갈까? 이거 이제 아주 좀 먼 얘기일 것 같기는 한데요. 또 사람들의 이 활동 행태, 소비 행태가 또 AI 뭐 이런 시대에는 어떻게 바뀔지 네. 알 수가 없다 보니까 이제 좀 섣부르게 판단하기가 조심스러운데 분명히 이제 쿠팡이라던가 네이버, 쿠팡은 비식품, 공산품 또는 배달, 쿠팡 이츠 같은 거 이런 걸 통해서 지속 온라인 소비를 계속 확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네이버도 이제 뭐 물류나 이런 경쟁력을 보완하면서 쿠팡에 대응하는 그런 전략을 지금 계속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의 그 식품을 제외한 카테고리 매출은 지속적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은 하는데 네. 말씀드린 것처럼 적어도 이제 아직까지 식품이나 일부 패션 네. 그 외에 뭐 일부 소비들은 뭐 반드시 이제 오프라인에서 해야 되는 것들이 좀 있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그러면은 나는 마켓 쉐어를 잃지 않아야겠다 이 생각들을 기존 마트 또는 백화점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팽팽하게 그렇게 가긴 가는데 뭐 50대 50이 지금은 지켜지고 있지만 네. 이게 이제 좀 벌어지겠죠. 예, 갈수록. 네, 팀장님 말씀대로 각자 좀 잘하는 거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에 조금 더 주력을 하면서 사실 전 아직까지도 오프라인으로 장을 보는 스타일이거든요. 식품관에서 이렇게 집어먹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시식, 거를 선호하는, 시식도 선호하는 사람으로서 오프라인은 오프라인대로 유지돼야 될 것 같고 쿠팡이 말 그대로 자기 일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배달의 뭐 최고로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선점을 달리고 있고 지금 수치적으로 보니까 지난해 매출 사상 첫 41조 원을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쿠팡의 이런 상승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쿠팡이 41조 저 숫자가 네. 우리나라 백화점 41조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근데 백화점 40조하고 마트 37조인데 쿠팡 혼자 41조? 그러면은 뭐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저희 주식 보는 입장에서. 네. 근데 쿠팡이 팔고 있는 물건들의 그 카테고리 자체가 백화점과 마트랑은 또 많이 차별화되어 있죠. 우리 소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그 비식품이나 공산품 이런 부분에서 이제 누구나 사실은 쿠팡 먼저 들여다보는 아마 그런 맞아요. 본인의 소비를 보면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좀 당연하게 이제 나오는 매출인 것 같고 물론 그게 뭐 노력 없이 나온 건 당연히 아니지만은 근데 우리가 쿠팡이 상장했을 때 가격을 생각해 보면 지금 여전히 많이 빠져 있는 반토막 이상 이제 되어 있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바닥을 찍었을 때 그 10불 언저리의 주가를 또 생각하면은 2배 이상 오른 주가거든요. 23불 정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랬을 때 쿠팡을 그럼 여기서 더 사야 되나 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했을 때 쿠팡 잘하는 거 누구나 아니까 대신 이제 주식 측면에서 접근했을 때 쿠팡의 어떤 주가 상승 모멘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제가 좀 지켜본 바로는 저희가 이 한국 시장은 아무리 성장을 지금 많이 해서 쿠팡이 이 강자가 됐다 해도 내수 시장의 규모로서는 한계가 있는 시장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봤을 때 왜냐하면 유통 전체 규모가 뭐 450조 이렇게 되니까요. 그랬을 때 그러면 쿠팡이 다음 주가 모멘텀 어디서 가져와야 될까 하는 거는 지금 이제 뭐 대만 시장에서의 그 성장 그리고 뭐 팥패치 그리고 쿠팡이 하고 있는 성장 산업이라고 보고 있는 뭐 그런 쿠팡이츠나 쿠팡 플레이 이런 쪽에서 이제 기존 한국 시장에서 냈던 성장을 똑같이 좀 보여줘야지 성장과 그 성공 이걸 보여줘야지 다음 주가 상승 30불을 향해서 가는 그런 모멘텀이 생길 거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쿠팡이 다음 주가 상승을 위해서는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하다는 점도 짚어주셨고요. 지금 뭐 마트 위주 뭐로 얘기를 해봤는데 백화점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보겠는데 백화점 같은 경우도 아직도 이제 뭐 내수 흐름이 그렇게 우리 경제가 좋은 상황은 아니고 그럼에도 팀장님께서도
백화점을 좀 좋게 보고 계신다. 어떤 부분을 좀 좋게 보십니까? 네, 백화점을 얘기할 때는 좀 뭐 우스갯소리로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이제 백화점 나 같은 사람 오라는 거 아니야. 네. 백화점이 타겟하는 고객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백화점 주식 또는 백화점의 실적을 얘기하면서 경기 불황이라는 키워드가 필요가 없는 것 같다. 예. 왜냐하면은 백화점이 오게끔 왔으면 하는 고객은 소득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소득 5분위 이런 얘기 저희 많이 하죠. 네. 소득 5분위 기준 그냥 5분위 사람들인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거부감이 들 수는 있겠지만요. 시청자분들의 또 사실 5분위도 아니고 소득 10분위 기준 한 10분인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제 패션 트렌드나 유행에 굉장히 민감한 그런 네. 10대, 20대, 30대 분들 중에 팝업 스토어에 뭔가 한정판을 판다 아니면은 전국 무슨 맛집이 들어왔다 이러면 그거 꼭 가서 맛보고 사진 찍어야 되는 고객들이 있죠. 그런 분들을 또 소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득 5분위라는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그 소득 5분위, 4분위 저 계층의 소비를 좀 분석해 봤어요. 했더니 저들이 쓰는 그 소비 항목들 중에 통계청에서 지칭하기로 기타 지출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네네. 네. 기타 지출은 그냥 먹고 사는데 쓰는 소비 외를 다 그냥 기타 지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면 먹고 사는데 필요한 소비는 뭐냐면 식료품, 통신비, 교육비, 의료비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거 제외하고다 그러면은 패션, 사치제, 여행, 레저, 유흥이 되겠지요. 그러면 이 기타 지출 항목이 의미 있게 줄었던 시기가 코로나 때거든요. 네. 근데 그 코로나 때 좀 흥미로운 점은 소득 5분위만 줄었어요. 다른 소득 분위에 계신 분들은 네. 그 비중이 줄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소득 5분위는 다른 지출보다 그 지출을 절대적으로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의 소비를 막을 수 있는 것은 경기가 아니고 그냥 천재지변이다. 네, 천재지변 정도가 아니면은 그 네. 소비가 없어지지 않고 줄어들지도 않는다. 꾸준히 늡니다. 그래서 그 시기 지나자마자 이게 확 올라갔어요. 다시. 그러면서 이 30조 대에 머물러 있던 백화점 매출이 41조가 된 거거든요. 3년 만에. 그래서 이 계층의 소비를 분석하는 게 중요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서 이렇게 돈이 나와서 소비하는 거지? 하면은 근로소득도 물론 매우 비중이 높지만 네네. 재산소득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10년 사이에. 그래서 재산소득이라 하면은 내가 쌓아놓은 부 그리고 부동산을 통한 이자 배당소득과 임대소득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해도 네. 굉장히 많고 이분들의 기타 지출이 연간 350조입니다. 그러면은 백화점의 그 소비를 사실은 백화점만 잘하면 돼요. 예, 뭐 경기 탓할 필요는 별로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백화점은 뭐 가는 사람은 계속해서 가죠. 백화점 매출을 짚어주셨는데 사실 뭐 편의점도 없는 게 없지만 지금 편의점에 대한 실적도 계속해서 불안정하고 백화점을 제외했을 때 편의점 비롯해서 유통주 전반에 대한 투자 전략은 저희가 어떻게 상반기에 가지고 갈까요? 네. 편의점만 뭐 간단히 먼저 말씀드리면은 편의점은 기존점 매출이라고 하는 그 기존에 있던 점포의 매출 신장률이 지금 한 자릿수로 낮은 한 자릿수로 떨어지면서 지속 좀 안 좋은 상황인데요. 이게 코로나 이후에 후유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코로나 때 생각해 보시면은 이제 홈술족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술과 안주류가 많이 팔렸었습니다. 그 비중이 이제 좀 떨어지면서 그 편의점에 영향을 주는 것 같은데 이게 전체적으로는 편의점 점포 수가 좀 너무 많이 몇 년 동안 늘어온 거 이게 이제 체력을 좀 약화시킨 것 같고 그 덕분에 올해는 몇 년 만에 오랜만에 이 저희가 순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출점수 빼기 이제 폐점수인데 네. 그게 각 사별로 상위 2개 업체 기준 연간 한 900개씩 순증을 해왔어요. 근데 올해는 이제 한 400개, 500개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의미 있는 수준의 조금의 체력 다지기를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체질 개선. 네. 그래서 올해까지는 좀 그런 흐름을 밟을 것 같고 내년부터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유통주 이제 투자 전략 말씀 주셨는데 상반기까지는 적어도 이런 뭐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 이제 관세라던가 이런 게 시끄럽고 이제 삼성전자 좀 오늘 6만 원 회복 이런 네. 얘기를 할 정도로 좀 수출주에 대한 불안감, 불확실성이 여전히 이제 좀 큰 것 같은데 내수는 상대적으로 성장을 많이는 못하지만 그런 관세에서는 많이 벗어나 있는 네. 섹터잖아요. 그러다 보니 조금 맘 편한 것이 있고
PBR 0.12배, PER 뭐 3, 4배 이러면서 오랜 기간 주가 하락으로 저희가 또 좀 빈집 이런 표현을 쓰는데 예, 수급이 굉장히 안 좋게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바닥에서 빨리 올라온 것 같고 또 동시에 실적도 올해 좀 많이 개선이 됩니다. 그 이익 측면에서.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저희 유통 대형주 중심으로 흐름이 좋을 수 있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상반기까지 유통 대형주 중심으로 좋을 수 있다. 관세 전쟁 속에서 내수주도 좀 눈여겨봐야겠습니다. 오늘 서정연 신영증권 산업분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